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신 함께 견해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월간 플래툰 홍희범입니다. 월간 플래툰 이준규 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공포의 4인조라고 할까요? 환상의 복식 4인조가 줄여서 공사. F4라 모였습니다. 불러주십시오. 뱃살 네. 가득이라고 불러주십시오. 뱃살 가득. 아, 이거 우리 참. 저 그 회원님 중에 네, 근데 뭐 남 얘기 같지가 햇살 가득이 않아서. 아니라 뱃살 가득. 남 그 얘기 같지가 않아서. 댓글 리뷰 시간에 참 진짜 굉장히 남 얘기 같지 않더라고요. 식은땀도 아. 좀 나고, 네. 네, 자기감도 큰일이네요, 들고. 진짜, 예. 네. 그래서 오늘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아르헨입니다. 햄이 아른아른 하는군요. 아르나르. 네. 아, 이거 벌써 얘기하시면 어떡해. 자, 그동안에 그 소위 마켓 가든이라고 하는 그 작전명으로 네, 해가지고 유명하죠. 여러 우리 이슈에서 다뤘어요. 안 뭐 다룰 수 없는 얘기니까. 전쟁 영화를 얘기할 때 머나먼 다리 얘기하면서 좀 다뤘고요. 그 다음에 몽고메리 얘기하면서 좀 네. 다뤘고요. 또 밴드 오브 브라더스 얘기하면서 그럼요. 다루었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발턴 모델에 대한 그쵸. 얘기할 때 네네. 잠깐 또 얘기가 나옵니다. 음. 그때도 또 다루었었는데 오늘은 머나먼 다리만을 총 집결해서 한번 총괄해서 네네. 이야기해보는 네.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 코너를 바로 역사의 전쟁터들 네.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른햄이라는 부제를 다뤘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른햄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주면서 진행을 한번 해보시죠. 일단 1944년 하반기의 상황을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네네. 그 노르망디의 그 지옥에서 벗어난 연합군은 이제는 끝났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팔레스 포켓에서 이제 그 독일군이 타격을 받은 이후에 독일군이 좀 와해되는 모습들을 보여요. 예를 들어서 뭐 공습을 하러 갔는데 독일군 방공포병들이 포를 안 쏘고 도망친다든지 막 그 무더기로 항복한다든지 이런 걸로 해서 연합군 수뇌부는 이제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전쟁이 끝나겠다라는 식의 일종의 낙관론을 가지게 돼 있는데 이런 낙관론의 바탕으로 해서 이 마켓 가든 작전이 구성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독일 내부까지 진입하려면 그 소위 얘기한 지크프리트 선이라는 독일 방어선을 돌파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는 당연히 이제 고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연합군 수뇌부가 찾은 곳은 바로 네덜란드였습니다. 네덜란드 지역으로 해서 1점으로 돌파해서 독일의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가겠다. 여기 이제 그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 레드불 익스프레스라고 이제 2차 대전 때 참전했던 흑인 부대의 상당수는 운전병으로 동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소위 얘기하는 레드불 익스프레스는 이 흑인 병사들이 운전하는 트럭을 이용한 보급선인데 이게 노르망디서부터 말씀하신 대로 그 중간에 항구들 쓸만한 항구들을 다 독일군이 우주방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뭐 철수할 때 뭐 다 부셔놓거나 아니면 지뢰 기뢰 엄청 깔아 나갔고 이제 못 쓰게 되니까 이제 노르망디서부터 이제 여기 이제 독일 국내까지 가야 되거든요. 근데 네덜란드의 항구들을 좀 이용할 생각들을 했던 게 한 가지 이제 요인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네덜란드 지역이 이렇게 바다보다 낮은 지역인데다가 뭐 라인 강서부터 지류들이 많아서 이 이를 돌파하려면 다리들을 먼저 확보해야 되거든요. 독일군도 바보가 아닌 이상 연합군이 진격하면 다리들을 부수겠죠. 그러니까 연합군에서는 공수부대를 투입해서 이 다리들을 미리 확보한 다음에 그 영국군 30군단의 전차 부대를 이용해서 쫙 돌파해서 끝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켓 가든 작전이라고 부르는 게 두 가지 작전이 들어간 거거든요. 마켓 작전은 영국군과 미군 공수부대를 투입한 거를 이제 폴란드군도 나중에 예비로 더 있다가 들어갑니다만 이걸 이제 마켓 작전이라고 부르고 가든 작전은 이제 호룩스 중장이 이끌었던 30군단이 이제 그 공수부대가 장악한 다리를 이용해서 바바바바바박 해서 돌파한다. 라는 거였었는데 영화 머나먼 다리 초반부도 나오고 실제로 관련 기록들을 보게 되면은 너무 지나치게 낙관해요. 이게 이제 쿠바 미사일 위기에서 비슷한데 사람들이 그런 거죠. 하나의 일단 답정너가 돼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 몽고메리 장군이 야 이거 우리 할 수 있어. 야 할 수 있으니까 작전 짜. 이래버리면 밑에서는 반대를 할 생각을 못하고 어떻게든 되는 쪽으로.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영화에서도 보면은 공수부대가 착륙해야 될 장소를 못 찾는 거예요. 이런 포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해야 되니까 지도 밖에 있는 걸 찾아요. 지도 밖에 요 위쯤에 있는데 여기는 그나마 착륙할 수 있는데 여기서 너무 멀지 않아? 네. 그렇게 몽고메리의 그 작전을 갖다가 반대하거나 무시를 못했던 그 미군 측의 그 배려도 좀 있었죠. 왜냐하면 그렇죠. 정치적 결단이 좀 있었죠. 예, 몽고메리가 팔레스 포이전에서 또는 그 이전에서 헛발질을 좀 그렇죠. 했기 때문에 용기를 북돋아주고 좀 위상을 좀 북돋아줄 네. 필요도 뭐 또 분명히 있기 정치적으로 또 때문에. 우방국 영국의 여론도 예. 오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연합군 장군 중에 가장 거품이 많이 끼고
평가가 이제 너무 지나치게 과대평가됐다고 했던 대표적인 인물로 몽고메리를 꼽거든요. 사실 그렇죠. 네, 뭐 롬메를 상대했다는 거 하나만으로 너무 버프를 많이 받았죠. 근데 인간성도 문제가 있고 제가 왜 그러냐면 몽고메리 장군이 있었던 전쟁사 책을 읽어봤는데 시대를 감안해도 굉장히 인종차별적이에요. 예를 들어 전쟁사를 설명할 때 중국이나 인도 쪽 설명하면서 특히 인도 쪽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인도인들은 전쟁에 어울리지 않아. 이거는 그러니까, 전쟁사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자세는 아니거든요. 그런 면도 있고 책임을 회피하는 그러니까 그 장교로서의 그 지휘관으로서의 가장 큰 오점이죠. 그렇죠. 책임 회피가 좀 있었고 여러 맞습니다.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어쨌든 마켓 작전에서는 우리가 아는 이제 101 공수사단, 그다음에 미국이죠. 그다음에 82 공수사단 두 개 다 투입이 됐고요. 그다음에 영국군은 제1 공수사단 레드 데블스라고 불렀던 그렇죠. 이 부대가 투입됐고 이름이 되게 어렵습니다만 영화에서는 지네크만 씨가 맡았던 이제 소스타보스키 장군이 이끌었던 폴란드 제1 독립공수여단도 예비로 이제 준비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상군 병력은 앞서 얘기했던 대로 영국군 30군단이 준비돼 있어서 계획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뭐 9월 이제 들어가서 다리를 쫙 점령했는데 제가 여러 난 차례 계획도 나빴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뭐 네. 계획 도상이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격언이 타이슨이 했던 얘기죠.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죠. 이제 그 정확히 했던 얘기는 이겁니다. 누구나 한 대 처맞기 전까지는 다 그럴싸한 계획이 있다. 타이슨이 했던 얘기. 왜냐하면 트래시 토크 할 때 상대방이 타이슨한테 타이슨이 아무리 강해봤자 나한테 안 돼 이랬는데 그렇게 얘기해 도발하면 타이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 한 대 처맞기 전까지 다 계획이 있지. 라는 식으로 이렇게 무시해버린 거죠. 작전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정보들을 미리 입수했고 네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세밀히 안 살피고 그냥 몽고메리의 위상 또 여러 가지 뭐 이야기 문제 거다, 때문에 다 나는. 그냥 무시당하고 예. 폴란드의 그 소샤보스키 네네. 그 장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공수여단장의 직원도 네. 완전 묵살했죠. 나중에는 이제 물론 뭐 아예 그냥 뒤집어 씌우기까지 네. 했지만 말 그대로 답정너 작전이죠 그냥.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네덜란드의 레지스탕스들이 전차들이 있다라는 보고를 이제 그 정보를 몇 차례 줘요. 예, 그런데 이제 그냥 깨끗이 무시해버리고 이제 투입돼. 왜냐하면 공수부대는 대전차 화기가 상당수 적기 때문에 전차 부대랑 맞추면 이제 쥐약이거든요. 진짜 주약이죠. 예, 그래서 이거를 조정하든지 아니면 뭐 일부 규모를 줄이든지 이런 걸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그죠. 크리스마스 전까지 집에 가야 돼. 라는 게 컸죠. 네, 답은 거기다가 정해졌어, 좀 너는. 안이하게 봤던 이유가 이제 팔레스 포인전에서 간신히 빠져나온 독일군 기갑부대라도 재정 비시가 분명히 필요할 거다. 그리고 동부전선이 그렇게 급한데 동부전선에서 사단을 그렇지. 빼왔을까? 이거는 상상을 못했을 거거든요. 물론 정찰하면서 그 당시에 그 정찰기들이 전차를 촬영은 했어요. 항공 촬영을 했지만 그거 자체를 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17일 날 작전이 개시되고 3일 안에 작전이 끝난다. 왜냐하면 공수부대가 적지에 투입됐으니까 아무리 훈련이 잘 된 부대도 오래 버티지 못하니까 3일 안에 보급도 힘들고. 예, 그렇죠. 3일 안에 끝내겠다라는 계획이었었는데 사실 시작부터 꼬였죠. 그건 이제 뭐 영화에서도 그렇고 실제로도 그런데 그 일단 글라이더로 투입이 되면은 사실 제 위치에 떨어진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냥 바람 네. 따라가는 거죠. 바람 따라가고 막 그다음에 그게 집결이 되는 것도 좀 어렵고 해서 미군 부대도 뿔뿔이 흩어져 버렸고 뭐 영국군도 뭐 말할 나위는 없고 영국이 제일 많이 12km 이상 떨어져 가지고 영국이 제일 목표에서 떨어졌고요. 잠깐 이제 앞서의 얘기를 하면서 아르넴에 중점을 두겠습니다만은 밴드 오브 브라더스에 나왔던 101 공수사단의 이야기가 이제 그 바로 그 마켓 가든 작전의 그렇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네네. 세 개의 다리를 점령을 해야 되는데 한 개 다리는 점령을 했는데 나머지 두 개는 아예 벌써 그 독일군이 폭발을 시켰기 때문에 그걸 복구하면서 가기 때문에 하루를 까먹었고요. 그 이후에 82 공수사단 어쩌보면 그 밴드 오브 브라더스 때 82 공수사단 많이 출신들이 묻혔죠. 굉장히 묻히는데 사실 82 그렇죠. 공수사단이 여기서 엄청나게 많이 그 전사하고 그렇습니다. 엄청 고생했죠. 강 그렇습니다. 하나 건너는데. 근데 그 용기 하나는 그렇죠. 정말 기관총이 막 날라드는데 다리가 거기를- 다 그 점령해야 될 다리들이 다 무너졌는데 그 다리를 그럼 우리는 어찌됐든 목표는 달성해야 된다. 그래서 그 강을 도하합니다. 아우. 예, 도하하는데 도하할 때 보트도 상당 부분 지원이 좀 모자랐고요. 예, 그래가지고 조립식 보트 타고 건너가죠. 그렇습니다. MG42에 쏟아지는 그 탄막을 뚫고 많은 전사를 내면서 결국 달성까지는 하는데 그러면서 3일을 또 까먹어요. 그래서 이제 아르헨으로 가게 되는 영화에서는 거죠. 아마 로버트 레드포드가 이제 그 그렇죠. 사단장으로 지휘관으로 나와서 이제 그 처참함이 나오거든요. 조립식 보트라 막 노도 없어서 막 개머리판으로 졌고 포격을 했는데 원래는 포격하고 비슷하게 맞춰서 가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타이밍이 안 맞아서
포격 다 끝나고 독일군이 딱 준비하고 있는데 가니까 공수부대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하지만 명령대로 정말로 대단한 게 그 아수라장이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 참고로 그 영화에서 그 강건널드 헤일 메리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가지 않습니까? 네. 그게 물론 기도라는 것도 있지만 그래야지 노젓는 타이밍이 맞는다고 일부러 한 거랍니다. 그럼 이제 얘기할 거는 이제 레드데블스인데 네. 레드데블스 얘기를 그러니까 하시죠. 이제 그 국경선 이제 그 전선이 이렇게 있으면 100일, 80일 그다음에 제1공수사단 그러니까 영국군이 제일 멀리 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르넴의 그 7개의 다리 제일 끝에 있는 다리였거든요. 제1공수사단도 역시 뿔뿔이 흩어지고 제2대대 존 프로스트 중령이 이끄는 부대 영화에서는 안소니 홉킨스가 네. 이제 중령으로 나왔던 그 부대만 다리에 도착하는데 독일군도 바보가 아니었던 데다가 이때 룬투스테트나 모델 장군이 대처를 정말 잘해요. 그래서 이 다리를 대치를 한 거죠. 점령을 완전히 한 게 아니라 영화에서도 이제 한 양쪽 끝에 서로 이제 뭐 대치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고 나서 제 2대대만 다리에 도착하고 나머지 부대는 흩어져 갖고 아르넴 시내라든지 이런 데서 독일군이랑 계속 정신없이 교전을 여기서 합니다. 잠깐 그 독일군의 전력을 잠깐만 소개해드리면 독일군은 애초에 우리가 연합군이 예상했던 것 이상의 전력을 갖고 있었어요. 다만 기갑사단, 그 ESS 기갑 군단의 이하에 있는 9 SS 기갑사단과 10 SS 기갑사단이 있는데 10 SS 기갑사단이 원래는 동부전선에 있었던 그렇죠. 기갑사단인데 재편성을 위해서 재편성에서 빠져들어오면서 왔는데 하필이면 그때 거기 아르헨. 그리고 구사단에다가 넘겨주면서 장비를 넘겨주면서 재편성에 들어가고 있는 와중이었어요. 네. 근데 재편성해서 전력이 두 사단이 약하다고는 해도 기갑부대는 기갑부대예요. 그렇죠. 네. 공수부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게 이런 아니죠. 전력이었습니다. 계속하시죠. 그래서 이제 독일군은 당연히 이제 그 제 2대대를 밀어내기 위해서 이 공격을 하고 영화에서 그게 굉장히 잘 묘사가 되는데 영국군이 여기서 이제 그 집이라든지 이런 차폐물을 이용해서 방어하고 특히 이제 독일군 장갑차를 저격이랑 그 다음에 그 피아트라고 부르는 게 맞죠? 맞죠. 그 영국군이 사실 무기 체계가 굉장히 죄송합니다. 골 때리는 게 많거든요. 독일이나 미국은 바추카라든지 아니면 다른 로켓 추진체를 이용해서 이제 그 대전차 화기를 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영국만 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화약을 이용하긴 합니다만 스프링으로 이렇게 밀어내는 그러니까 그 간단히 방식을 말씀드리면은 박격포인데 어깨에 견착하고 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영국은 개인 직선 발사도 화기나 아닙니다. 개인 화기나 공영 화기에서 좀 특출난 게 거의 없고 스피드파이어로 그냥 거기에만 다 모여진 것 몰빵돼 같고 있고. 그게 영국 맛을 너무 살려서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해군 그게 다지. 영국은. 아니 그러니까는 왜 그러냐면 물론 장점은 있어요. 이게 이 화약이 이게 없기 때문에 후폭풍이 없죠. 후폭풍도 없고 위치도 잘 발각이 안 되지만 대신에 이게 팅 하고 날아가는 거라 어깨 충격도 어마어마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영화에서 나온 게 저희 맞고 이제 나중에 다른 이제 그 유튜브에서 프로그램 찾았는데 쏘는 걸 곡선으로 날아가요. 탄속이 느려서 탄속이 느려서 그냥 보이네요. 아니, 보여요. 진짜로 네, 진짜로 느려요. 보이는 데다가 이렇게 날아가니까 각도가 조금만 이상하면은 안 네. 터져요. 안 터지거나 미끄러지거나 정말로 농담이 아니라. 이게 안 맞으니까 땅. 그러니까 이제 집에다 대고 쐈는데 처음에는 벽에 맞으니까 부서졌는데 네. 모서리 어디 맞으니까 그냥 옆으로 날아간 거예요 이렇게. 그냥 단순히 그 장갑을 뭐 두껍게 하지 않아도 경사 장갑만 제대로 갖췄어도 튕겨나갈 수. 그래서 있는. 실제로는 몇십 미터 이내에서 쏴야지 효과가 있어요. 정말 몇십 미터. 판처파우스트만큼이나 참. 파우스트의 독일 영국판이라고 할까? 근데 뭐 판처파우스트는 네. 가볍고 아, 간단하게 하잖아요. 괜찮았지 그래도. 네, 거기다 그 파괴력도 대단했죠. 그렇죠. 한두가 그다음에 크니까. 반동이 어마어마하게 셌기 때문에 이거를 2발 이상 못 쏜다고 했어요. 왜냐면 한 어깨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탈골되는구나 거의. 네. 뭐 탈골까지는 아니지만 시퍼렇게 멍이 드는 거죠. 아이고. 문제는 그 피아트 갖고 다리를 건너오는 그 독일군 기갑 부대를 2대 3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쵸. 계속 장갑차를 연- 부수면서 장갑차가 전차도 막아버리는 부수죠. 바람에 이제. 네. 대단하다. 그렇게 되면서 독일군도 좀 무서웠을 거예요. 쟤들은 박격포를 던지네 이러고. 아 근데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장갑차 한우막 장갑차 갖고 돌격하는 네, 그 무모한 돌격이 싫어해요. 그거. 그거 싫어했습니다. 싫어하고 싫어합니다. 네. 그 이후에 전차가 또 들어오는 그렇죠. 것도 싫어하고요. 아,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 독일군 지휘관 진짜 멋있게 나오거든요. 멋있게 나오죠. 아, 이렇게 막 장갑차에서 와 이렇게 진격하고 예, 이게 금방 돌아가시지만 네. 아, 네, 다리 그러면서 다못 건너고 그렇죠. 그죠. 구하러 오다가 쓰러지고. 거기다 네. 연합군은 참 또 운도 없는 게 발토 모델이 동부전선에서 그 남부 하필이면. 집단군과 저 중부 집단군을 같이 겸직하면서 그렇게 우주 방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 와 있으라고 상상을 못한 못했죠. 거죠. 예. 하긴 발토 모델도 실제로 그 영화에서 나온 것 같이 그 영국 공수부대가 떨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나 잡으러 왔나 보다 그런 생각했답니다. 맞아요. 약간 자뻑이 있으신 것 같긴 하지만 뭐 그 모델 원수라 그러면 저는 인정합니다. 아니 그리고 네. 독일군 생각에는 거기가 그렇게 갑자기 공수부대를 퍼부을 정도의 전략적 요충지가 아니라고 그렇죠. 생각을 했거든요. 일본도 그래서 그 거기서 부대 재편성을 한 게 그런 공격이 전혀 없으려고 생각하고 거기를 그 재직격이 그의 겨울에 아르덴의 미군 같은 그런 케이스죠. 그렇죠. 네, 어쨌든 20일 날 작전이 끝났어야 되는데 20일 날 돼도 사방에서 전투, 그러니까 다리를 둘러싼 전투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군이 전차를 가지고 와서 강 건너편에서 포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사실 게임이 끝나죠.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뭐 다리를 건너가서 공격할 수도 없었고 후퇴할 수는 없었고. 중요한 건 그 이후에 일공수 2대대의 그 투혼이죠. 아 그렇죠. 네. 진짜? 레드 데블스라고 부를 만한 그런 명성에 걸맞는 연기를 보여줬고요. 사흘만 버티자고 했는데 일주일 이상 그렇죠. 그 잔존 병력 가지고 그 다리 그 남은 그리고 곳을 이제 지켜냈어요. 독일군이 항복하라고 하니까 이건 약간 영국식 블랙 유머인데 그렇죠. 항복하라고 하니까 아 미안한데 우리는 포로를 이렇게 데리고 있을 만한 여유가 없다. 그거는 좀 카더라로 네. 좀 네. 알려졌어요. 네. 근데 영국 사람들은 hak으로 충분히 남을 것 그런 말 같아요. 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되면서 이제 연합군 수뇌부도 아 이게 심상치 않게 돌아간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뒤늦게 폴란드 독립공수여단을 이제 보냈는데 이 부대는 사실 자살 부대죠. 예, 이 미군이 예, 이미 연합군이 9월 22일 날 투입이 됐으니까 사실 그 전술적으로 보면 그 이전에 투입이 그렇죠. 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것도 하나의 실책인 거죠. 제가 보기에는 몽고메리가 폴란드 공수부대한테 공을 주기 싫어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국군이 제일 멀리 나갔는데 당시 실전 경험은 미군이 더 많았죠. 영국군보다는. 왜냐하면 노르망디에서 점프를 했으니까. 예, 그랬으니까 사실 정확하게 하려면 제가 본 자료에도 그렇지만 차라리 미군을 더 위로 보내고 해야 되는데 제일 끝에 그러니까 7개 다리의 제일 끝자락 여기를 점령하면 성공. 근데 여기를 이제 영국군이 예, 보낸 작전을 거죠. 위반한 게 몽고메리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보다는 101 그다음에 82 그다음에 1공수 레드데블 말고 그 실전 경험이 그나마 있었던 6공수 사단을 영국 투입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게 뭐 패착 같긴 한데 그거는 단순히 이제 if라는 네네. 가정을 두고 하는 얘기니까 아니면 뭐 아르넴 다리에 그럼 폴란드 공수부대를 좀 빨리 투입했어야죠. 첫 번째 전투 교전이 벌어졌을 때 해서 정말로 독일군 배후에 떨어뜨려서 공격에 대한 압력을 떨어뜨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는 뭐 사실 어떤 얘기를 해도 언제 코스네브의 실수죠. 떨어뜨려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22일 날 투입되는데 최소한 이틀 전엔 투입됐어야죠. 근데 이게 또 감안을 해야 되는 게 워낙 통신과 정보 교환이 엉망이 됐던 상태라서 전황 파악이 늦었던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로스트 프로토콜을 좀 활용을 했었어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무전이 안 된다. 이러면은 어떤 상황이라는 거를 이제 미리 이제 세팅을 해놨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20일이 작전 이제 종료 시간인데 종료 날에도 아무런 진전이 없는 그렇죠. 걸 분명히 그 전략 그 지휘부에서 알았을 텐데 그러면 말씀대로 20일에는 투입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폴란드 공수여단은 그냥 총알바지였느냐 그렇지는 않았어요. 1000여 명의 폴란드 공수여단은 500여 명의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심지어 대낮에 투하됐죠. 예 레드데블의 대낮에. 예 그나마 밑에서 독일군이 탈출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네 탈출을 도왔던. 아,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죠. 보면 버리는 패였죠. 마켓 가든에 굉장한 공헌을 한 그런 부대예요. 그러니까 옛날로 따지면은 뭔가 이렇게 마지막 부대 남겨놓고 철수를 위한 부대를 남겨놓는 그렇죠. 거랑 비슷한 거네요. 그렇긴 해도 사실 이게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컸던 게 거의 18,000명 정도의 사상자가 났고 특히 엘리트라고 할 수 있었던 이 영국군 공수부, 그렇죠. 영국군 미군 공수부대 피해가 좀 어마어마했거든요. 어마어마했죠 진짜. 레드데블스 같은 경우는 투입됐던 병력의 3분의 1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렇죠. 지금 나머지는 보니까 3만 1,000명 정도 지금 투입이 됐는데 네. 참 그 중에서 이제 18,000명이면은 아우 왜냐면 여기서는 뭐 부상자도 그냥 버려두고 가야 되는 상황이라 다 포로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수부대들은 사실 이제 독일 국내로 진입했을 때 한번 투입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있었을 거거든요. 네. 그 투입된 건 상관이 없지만 병력 규모 피해가 너무 어마어마한 그렇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재편성하느라고 사실은 이제 시간을 너무 많이 보냈던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실패를 통해서
독일군이 시간을 벌었던 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참고로 말하자면 이게 아르넴에서 일주일을 버텼는데 사실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도로가 좁고 도로도 그렇죠. 제방에 위에 있는 길들이라 쉽게 해서 조금만 막혀도 기갑부대 전진이 딱 막혀버립니다. 그 외다리나무 같은 거네요. 그런 셈이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다리는 장악했는데 네. 막상 기갑부대 늦게 오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독일군에겐 최적의 사격 표적이죠. 심지어 이동 표적 쏘기. 실은 현장의 제공권도 100% 장악이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왜냐하면 독일 본토 바로 근처이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드물게 대낮에도 독일군이 공습하는 경우도 있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공수 그러니까 이제 뭐 공중을 장악했다 하더라도 은폐 엄폐에 대해서 대전차 화기로 계속 그 공격을 하는데 애를 먹죠. 예, 일단 그렇죠. 진격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30군단이 늦게 온 거는 여러 가지로 101, 82의 문제라기보다는 근본적인 이 작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 이후에 뭐 아까 그 결과론적인 얘기를 또 말씀드렸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연합군 측은 어떤 또 결과를 낳았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공수부대를 이제는 다시는 활용을 안 해요. 크레타의 네. 독일군처럼 투입을 않고 또 하나는 독일군은 자신감을 얻어요. 여기서 일말의 자신감을 얻어요. 아, 대려 우주 방어 비슷하게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이렇게 하면 막을 수 예, 있구나. 연합군은 별거 아니다. 뻘짓을 하는구나. 네. 그리고 사실상 이 피해를 이 상처를 하느라고 44년 안에 전쟁을 끝낸다는 목표가 물 건너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좀 빨리 끝낸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몽고메리 장군이 이후에 사실 반성을 했어야죠. 반성을 했어야 되는데 뭐 목표는 거의 80% 이상 이루어졌다. 내지는 뭐 이런 뻘소리를 해대는 바람에 가장 뻘이 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그 폴란드 공수 여단장을 매장시켜버린 거죠. 책임을 글로 돌리면서 공수 여단장은 돌아가실 때까지 그 명예를 회복 못했고 영국- 2017년에 가서야 연금도 제대로 못 예. 받게 했죠. 야 치졸했어요. 영국이 되게 좀 그런 게 네덜란드가 그렇게 복원을 하려고 많은 시도를 하고 그랬어도 좀 적극적이지 않고 네. 반대를 하다가 정말 최근 2017년에 와서야 3년 전이네요. 예, 어떤 그런 복원을 하게 되는 게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영국이 그렇게 째째한 게 있어요, 확실히 영국이. 대단하네요. 음식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 제가 역시 보기엔. 맛있는 걸 먹어요, 네. 사람은. 예. 그러니까 아무튼 근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 전투가 사실은 투입됐던 공수부대 상당수는 이게 어려울 거. 특히 폴란드 공수여단을 이끌고 있던 쇼샤브스키 장군이나 폴란드 군 병사들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투입돼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건 이게 좀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한국 전쟁이 다시 벌어지게 되면 우리가 북한 지역에 이런 대규모까지는 아니라 그래도 후방에 병력을 투입할 수 있는 작전을 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예, 그런 그러게 의미에서 대해서, 이제 네. BJL2를 네, 이제 네. 도입을 한다는 네. 이야기가 11월부터 나오고 맞습니다. 있는데 아직 확정되는 이야기도 개인적으로는 없고 반대합니다. 저도 반대합니다. 네. 왜 그럴까요? 아, 솔직히 말해서 그 정도 차량이 북한 후방에 떨어졌을 때 제 생각에 이틀 이상 살아나기 힘들 것 같아요. 이 마켓 가든 잘해야 작전 3일. 그렇죠. 때문에라도 네.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게 이 네. 무기 체계고요. 네, 네. 예. 노르망디에서도 공수전차 투입했는데 그렇게 크게 활약 못. 비젤은 간단해서 뭐 RPG 둘째치고 고사총마저도 다 뚫립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사실은 전차가 있었느냐 기갑 장비에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한 게 승패를 좌우했고요. 그다음에 적정한 기갑 장비를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나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사실은 작전을 수행하거나 계획할 때 이제 중요한 변수가 돼야 된다라는 게 우리가 이제 마켓 가든 작전을 바라보는 중요한 관점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결론을 아주 잘 내주셨고요. 오늘 마켓 가든 작전의 총 결산을 한 것 같아요. 네, 네. 뭐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거의 다 나온 네. 것 같습니다. 뭐 이거에 관련돼 가지고 뭐 궁금하신 점 네, 네. 있으면 뭐 댓글로 뭐 주시면 주시면 우리 저 정 작가님과 네, 네. 이 성심성의껏 기자님 답변을. 네.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나중에 이제 밴드 오브 브라더스 시리즈를 다시 한번 해보면서 네. 아, 물론 예, 하죠. 예. 물론 하죠. 머나먼 다리 체크해보는. 한번 다시 보셔도 좋습니다. 아미 누들리드 케첩을 먹어봐야죠 한번.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역사의 전쟁터에는 아른햄 머나먼 다리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 마켓 가든 작전에 대해서 총괄하는 시간과 곁들여서 역사의 전쟁터를 알았습니다. 지금 그 네덜란드의 아른햄 대교를 보면은 네네. 거기서 그런 피비린 나는 그렇죠. 전쟁이 일어났으라고 상상을 못 하는데 가보시면 여기가 요충지구나 하는 거를 금방 아실 수가 있습니다. 가보고 싶습니다. 저는 어떤 이유가 있어가지고 네덜란드를 가봤는데 참 그 산 하나 없는 그 나라가
거기서 그런 작전을 무모한 작전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실패했다고 보는데 아무튼 뭐 그건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바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마켓 가든 마르넴 편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